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중대기로 있습니다. 북한이 추가 파병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종전할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8일 프랑스 정부 공식 초청으로 파리를 방문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중재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격 회동을 했는데요. 자, 이거 어떤 의미인지 먼저 좀 짚어볼까요? 예, 노트르담 성당 재개관식이 있었고 그 계기에 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도 초청을 했고요. 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초청을 했습니다.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노트르담 성당 재개관식인데 재개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하나의 계기죠. 예, 마크롱 대통령의 중재로 그토록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나고 싶어했던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다는 게 결국 예.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닌가 싶고요. 트럼프 당선인이 푸틴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쟁을 빨리 종식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렇죠. 예. 동시에 이제 러시아 편에 서 있는 중국이 이 상황을 좀 도와서 빨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에 종식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촉구했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 또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난다는 것이 더 많은 무기 지원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만났다거나 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촉진하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만난 것이 아니고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사실은 트럼프 당선인을 만난 건데 뭐 그런 측면에서 나름 의미 있는 이런 쓰리샷이 저는 나왔다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당선이 워낙에 이제 조기 종식 시켜버리겠다 이 의지가 워낙 확고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얻겠다. 네. 네,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전황을 좀 다시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북한군이 파병됐던 곳이 쿠르스크 지역이고 이곳이 주요 전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을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에 장악했던 이 지역을 다시 러시아에게 내주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현지 상황을 좀 확인을 좀 해봤어요. 이제 소식통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좀 두 가지 측면이 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러시아군이 그 공수 여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병 여단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공세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반면에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새로 창설한 이제 각 여단 이하, 대대 이하에 있는 드론 전투 부대들로 위해서 이제 역습을 또 이제 하면서 러시아군의 어떤 그 뭐랄까 사상자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의 군사 전문가들은 일부러 좀 러시아군들을 끌어들여서 내선 작전을 하면서 피해를 증폭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행위다라고 얘기하는 측도 있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질적으로 좀 밀려서 이렇게 됐다는 측면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여기 사상자의 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보다는 러시아군이 상당히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밀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네. 그 안에서도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이거를 전술적으로 조금 더 버티기 위해서 이제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현재 그 우크라이나 전체의 20%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이제 동쪽과 이제 남쪽에 있는 4개 주를. 근데 이제 그 상태는 좋은데 푸틴 입장에서는 이 크루츠크 지역을 이제 내줬단 말이에요. 네. 그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는 휴전이나 종전이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자기의 어떤 체면도 국일 뿐더러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용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군까지도 투입된 어떤 그런 상황이 초래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상황이 현재까지는 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큰 변동은 없다. 이 부분들이 한 달이나 2달 정도가 즉 1월 20일 날 내년도 1월 20일 날 이제 그 대통령으로 취임하잖아요. 그 이후까지도 정리가 안 된다면은 이 상황이 고착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일단 1월 20일까지는 확실하게 이제 예. 요 지리한 상태로 갈 것 같고. 예. 그러니까 푸틴의 입장에서는 크루츠크를 정리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그 상황이 1월 20일을 넘어선 상황이 되게 된다면 네, 예, 계속해서 이제 선형 형태로 맞대면서 할 수 예. 있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의 어떤 전략적 이익을 예. 가져오기 위해서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우리도 뭐 그렇게 6.25 말씀드렸습니다. 때도 보면은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르면 좀 수그러드는 게 아니라 더 치열하다면 그렇죠. 가장 치열한 조금이라도 전투가 더 뺏기 위해서. 그렇죠. 맨 마지막에 하는데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군이 끝까지 이제 공세를 굽히지 않습니다. 동부 전선에서 서진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후방 지역에 이제 전기나 에너지 시설들이 있는데 여기를 집중 타격하고 있다고요. 어떤 노림수일까요? 네, 물론 우크라이나군도 쿠르스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 조상우 교수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오히려 러시아의 피해가 좀 상대적으로 더 많은데 그 피해를 강요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뭐 진지를 구축을 해놓고 드론전을 써가면서 계속 이제 러시아군이 쿠르스크 안쪽으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방향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이제 피해를 강요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쿠르스크를 침공하는 과정에서 또 지금까지도 도네츠크 축선에서 이렇게 배치되었던 정예 여단들을 이 쿠르스크 지역으로 전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최소 8개에서 10개 여단 플러스 알파가 지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체 전선에서 볼 때는 도네츠크 지역에 대한 이 배비가 굉장히 취약한 측면이 있고요. 네. 그래서 러시아군이 뭐 많게는 하루에 10km 이상, 뭐 적게는 한 500m 이상 이렇게 좀 계속 우크라이나 방향으로 진출을 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 도네츠크 지역에서 점진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진적으로 점령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네. 동시에 지금 겨울철입니다. 물론 겨울에 전기 많이 네, 겨울철에 필요하잖아요. 전력 수요가 네. 많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기후 변화가 있다 보니까 지금 많이 춥지는 않더라고요. 현재 기상이 우리가 생각했던 동토의 땅, 뭐 영하 10도, 20도 이렇게 될 것 같았는데 시베리아 추위 네, 그런 거 네. 아닌가요? 통상 이때쯤 되면 그렇게 네. 추워야 되는데 아. 11월 달까지도 사실은 영상이었고 이제 조금 이제 마이너스로 기온이 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도 쌍방간에 공격 템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 굉장한 지금 공방전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이 겨울철에 이제 전력 수요가 많기 때문에 러시아들이 집요하게 미끼 드론을 포함한 탄도미사일까지 이렇게 사용하면서 변압기라든지 이제 변압기를 타격을 하게 되면 결국 전기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일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전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요하게 변압기라든지 열병합 발전소라든지 이런 에너지 인프라 시설을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타격을 하는 이유는 결국 전력 수요가 많은 겨울철에 네. 이런 시설을 집중적으로 타격함으로써 이 전쟁의 상징과도 같은 우크라이나의 상징과도 같은 결사항전 의지를 좀 무력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봅니다. 요게 우리가 참 궁금한 게 이제 객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북한이 파병을 처음에 한 게 알려졌을 때는 뭐 별로 소득 없을 것이다. 뭐 미트 그라인더 정도고 뭐 무기도 굉장히 노후됐다. 북한군이 갖고 있는 것들 그런 약간 비관적인 전망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하고 있잖아요. 이게 북한군이 이제 투입된 거, 무기가 지원된 거, 요게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까? 뭐 그거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도움이 되긴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외신을 종합해서 봤을 때, 그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현지 오신트를 다 종합해 봤을 때, 북한군의 어떤 뚜렷한 실체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외신에 따르면은 전술제대의 일부로서 소부대로서 지금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이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그 뒤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170mm 이제 국산 자주포라든가 240mm 이제 조종 이제 방사포 등이 이제 지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게는 이제 이게 여단 규모가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고요. 적게는 뭐 한 70 여문 정도 돼서 1개 여단 정도의 규모가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권위주의 국가, 특히 공산주의 국가들의 어떤 전술을 보게 되면 재파식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량으로 물량 공세를 하는 거예요. 1제파하고 2제파하고 3제파하고 4제파하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방사포, 자주포 말고도 네. 이제 몇백만 발에 이르는 이제 탄약까지도 이제 다 지원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물량 공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 북한군의 병력과 장비가 들어갔다는 것은 어느 정도 러시아의 어떤 그런 능력이 좀 약화되어 있는 상태고 네. 11,000명 정도와 그다음에 많게는 2개 여단 규모 포병 전략이 들어가면서 이거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역량이 되고 있고 그럼으로써 지금 현재 크루츠크에서 러시아군의 공세가 좀 더 활기가 있게 된 어떤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 한 예가 될 수 있을까 싶은 게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대전차 무기를 하나 이제 파괴를 했는데 이게 북한산이다. 그렇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북한산이 아니에요. 예. 이게 엄밀히 따지면 이 시기가 1988년이니까 소련제죠. 그렇게 오래된 이게 무기예요? 불새 포니까. 아, 그렇게 불새 포인데, 오래된 거예요? 원래 이제 1988년 말부터 2010년까지 이제 러시아의 파고 대전차라는 것을 북한이 4,500대 정도를 들여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역설계해서 만든 게 불새2 대전차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원은 러시아의 전신인 구소련에서 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좋으니까 밀수동을 통해 갖고 특히 이제 하마스, 헤즈볼라 등으로 계속해서 이제 수출이 돼요. 아, 지금도요? 예, 계속 되고 이제 오죽해서 밀발출을 하는 도중에 아랍에미리트하고 방콕 등에서 걸렸어요, 다. 그러니까 실체가 나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갖고 있던 해외 이제 저널리즘의 한 명인 2020년도에 이제 덴마크 감독이 만든 이제 북한 무기상 관련 다큐멘터리 나왔거든요. 그 이름이 내부 첩자 더 몰이에요. 거기에서 북한의 무기 목록표가 나왔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불새2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새로운 버전이 나왔어요. 피닉스 4M.
이게 불새4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추정하기로는 2010년대 말 정도에 불새2가 업그레이드 돼가고 불새4가 된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이게 지금 현재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Fire and Forget 들어보셨죠? 쏘고 난 안 봐 하는 것처럼 최대 사거리가 25km, 24km 정도 가게 되는데 쏘고 나면은요 비가시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앞에 장애물이 있더라도 쏘게 되면 전송되는 이미지를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알아서. 예. 그러니까 우리 서해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이제 수입한 스파이크 미사일처럼 비가시선 이제 대전차 무기 때문에 상당히 무서운 것이거든요, 이게요. 1921년 9월과 10일에 이제 그 열병식하고 국방 전람회에서 이제 불새5가 계속해서 이제 또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불새4에서 불새5로 다시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북한은 역살계를 했지만 계속해서 버전을 업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왜 보냈느냐? 러시아군을 증강시키는 목적도 있지만 얘네는 저번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전투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불새5가 6, 7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면서 결국에는 이게 한반도 들어왔을 때 우리 군에게 치명적인 위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네. 이제 지난 12월 초에 우크라이나군의 이제 3돌격 여단에서 하리큐 지역에서 이제 이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불새가. 그래서 이제 FPV 자폭 드론으로 이제 그거를 정밀 타격하면서 이 실체가 나타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동안 강가하고 있던 그런 어떤 무기 목록 중에 이 불새 시리즈가 러시아에 들어가서 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추정할 수 있게끔 만들게 된 것이죠. 네. 이걸 뭐 땅 따먹기에 비유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결국에는 휴전 협상이 될 것이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조바심 때문인지 굉장히 그 전쟁이 격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더 영토를 서로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미 대선 결과가 나왔고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됐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24시간 이내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공언을 해왔고 당선인 측에서는 미 신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이제 그것을 미국의 사실상 가장 중요한 대외 정책으로 대중국 봉쇄와 함께 추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쟁은 어떤 형태로든 종결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양측 모두에게 심리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인치의 땅이라도 더 확보해서 가장 유리한 상황에서 정전 협상이 됐건 종전 협상이 됐건 어떤 형태로든 이런 협상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가장 또 중요한 이 목을 딱 쥐고 있는 것이죠. 쿠르스크 영토를 지금 최소한 600에서 700 제곱킬로미터 정도를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러시아가 원하는 형태의 승리 선언도 쉽지가 않고 그에게는 러시아가 요구하는 정전 협상이나 어떤 종전 협상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쿠르스크 영토도 탈환을 해야 되고 도네츠크 지역으로 더 많은 지역을 확장함으로써 국경을 획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또 우크라이나대로 서로 지키거나 혹은 빼앗거나 이런 노력을 최대치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영토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느 지역을 확보하는지도 그렇죠. 중요하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쿠르스크 지역을 누가 더 오랫동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되겠죠. 점령을 하고 있는가 혹은 러시아가 언제 완전하게 점령하게 하는가가 이 향후에 이제 전개될 평화협상의 중요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전쟁이 오래되다 보니까 두 나라 모두 지금 병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러시아가 그러다 보니까 입대하는 신병의 빚을 갚아주겠다. 무려 1억 3천만 원까지. 이게 러시아 물가를 생각해서 굉장히 높은 금액이잖아요. 이거 먹힐까요? 지금 먹히고 있죠. 먹히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제 먼저 우크라이나 상황을 먼저 보면 올해 전반기, 상반기 때 강화된 동원법을 이제 우크라이나 국회 라다에 통과시켜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도 동원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동원 그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강화된 동원법을 시행을 하고 있지만 비공식적인 통계치에 의하면 요망하는 수준의 동원율을 달성할 수 없는 겁니다. 한 많아야 한 15%에서 20% 정도의 이제 동원율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전장에서 요구하는 병력은 100%일 텐데 10명 중에 1명 혹은 2명만 지금 동원이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런 어려운 상황 외에도 이제 전쟁이 너무 장기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장을 이탈하는 병력들이 많고 그래서 올해 이제 뭐 1월에서 10월에만 우크라이나 당국이 추정하건대 한 6만 명 정도가 군법을 어긴 겁니다. 사실 이런 전시 계엄령 상황에서는 총구를 내려놓고 총구 방향을 적 방향이 아닌 자국 방향으로 돌려서 다른 곳으로 이탈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제 군법의 요건에 해당이 전쟁 되는데 중이니까. 벌써 이제 5만 명에서 6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장병이 아. 전장을 이탈하고 그래서 이제 군 검찰에서 기소가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러시아도 뭐 비슷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보다 조금 나은 것이 있다면 자체적인 연방 예산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돈으로 보상을 돈으로 줄수 있다. 지금 이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네. 전시 국방 예산이 연방 예산의 뭐 3분의 1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최소 이것들이 한 2, 3년 정도는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돈으로 용병을 사들이고 그래서 총동원령을 선포하지 않고도 총동원령과 같은 유사한 수준의 병력 동원이 가능한 것이고요. 우리 돈으로 1억 3천만 원 정도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이런 조치까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쟁에 참여하면 돈도 갚아주죠. 뭐 감옥에서 월급도 주죠. 나오게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형법도 이렇게 감형시켜주기 네. 때문에 뭐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보다는 좀 나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비교되는 게 우크라이나거든요. 네네. 우크라이나가 지금 말씀 좀 하셨지만은 초창기만 해도 해외에 있는 우크라이나인들까지 들어가서 나 전쟁에 참여하겠다. 이게 길어지니까 결국에는 탈영이 속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는 줄 수 있는 당근이 별로 없습니다. 미국은 그러다 보니까 나이를 낮춰라. 어떻게 될까요, 우크라이나는? 이게 장기화가 되면서 병력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네. 우리가 외신을 보게 되면 올해 초 정도 됐을 때 뭐 평균 나이가 싸우고 있는 평균 나이가 43세 정도 된다고 하고 올해 후반기 됐을 때 평균 나이가 한 47세, 8세까지도 예측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실제 영상을 확인해 보게 되면 전쟁이 시작된 2022년 초가 되면 다 젊은 아이들이 이제 나와서 싸우고 있는데 한 2023년 중반부터 뭐가 나타나냐면 노인분들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누가 나타나고 있냐면 여성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분대에서 한두 명씩은 꼭 여성분이 이제 전투원들이 이제 포함된 것들이 이제 간직되고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이잖아요.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체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바이든 정부가 무기를 계속 지원해 줄 테니까 근데 너의 문제점이 뭔지 알아? 병력이 없어. 그래서 우크라이나 추산으로는 100만 명을 현재 유지하고 있지만 16만 명이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동원 관련된 어떤 그 나이를 낮추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전쟁만 하고 끝날 건가 나라가요. 젊은 사람들이 예. 없으면 어떻게 재건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재건과 안정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국가 국민들을 입장에서는. 사주로 그렇죠. 예. 넣어야 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비군의 나이를 올려서 그 인원들을 이제 드론과 로봇을 훈련시켜서 전장을 보내고 있어요. 27세에서 25세로 지금 하향 조정하는 걸 검토하고 이미 일부러 시행되고 있지만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비군 제도를 좀 손봐서 첨단 과학기술군을 만들어서 이제 각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여단에 이제 뭐 드론 전투 부대라든가 로봇 전투 부대를 이제 배치시켜서 지금 최대한 마지막까지 막고 있는 건데 예후가 좋지 않죠. 이 정도 됐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전쟁 지속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애국심에만 호소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죠. 예, 오래 예. 걸렸어요. 그게 도 박사님 말씀드렸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의 완벽한 차별되는 점이에요. 이게. 참 마음이 아픈 대목입니다. 뭐 청년들까지 이제 가야 된다는 게 조 바이든 대통령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원은 늘리고 있어요. 계속 1조 4천억 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고 또 앞서서는 장거리 미사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대인 그 지뢰까지 제공을 하겠다. 이건 국제적으로 금지된 부분인데 이것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그 조 바이든이 정권 이양이 코앞이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뭐 국제사회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이 전쟁에 가장 진심인 대통령,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어떤 방위 역량을 확충하고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가장 진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 4년 중에 3년을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했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대외 정책 중에 하나였었죠. 또 이제 과거를 좀 우리가 좀 복귀해 보면요, 2014년에 러시아가 또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크림 지역을 병합할 때 그때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을 보좌해서 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국제사회가 지금과 같은 군사적 옵션을 전혀 고려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제재 정도의 카드를 놓고 폭주하는 러시아를 막아낼 수 없었던 그런 어떤 북채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3년간 정말 어려운 가운데 미국 경제도 쉽지 않았죠. 반대 목소리도 컸고 의회에서 반대도 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우크라이나의 회복과 재원 그리고 방위 역량 확충을 위해서 노력한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 대선 이후에 에이테크스 사거리 연장 이 빗장을 전향적으로 해제를 했고요. 예. 또 동시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나 프랑스도 스칼프 미사일이라든지 스톰 섀도우 같은 이런 미사일의 사거리 빗장을 다 해제해서 어쨌든 우크라이나의 그 방위 역량을 확충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 빗장을 이렇게 해제했던 그 시점은 무엇이냐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포인트도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북한군 참전 또 이를 계기로 러시아는 계속해서 쿠르스크 영토를 확장하고 그리고 도네츠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점령 지역을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어떤 비장의 카드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에이테크스, 스칼프 미사일 그리고 스톰 섀도우 미사일의 사거리 연장을 해제하는 방법 그걸 통해서 이제 또 서방 국가들이 이렇게 좀 결집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국제사회에서 조약으로 금지하고 있는 이 대인지를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네. 더 이상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중심 지역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그런 절박한 조치를 저는 이제 임기 한 달 남겨놓고 이렇게 좀 시행을 하는 결심을 했다 평가합니다. 예, 에이테크스 미사일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미국의 허락을 받고 러시아 본토를 공격을 했어요. 요거 러시아 타격 입혔습니까? 이게 300km라는 게 엄청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재래식 무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하이마스 해봤자 100km까지 안 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우크라이나 동쪽하고 남부 지역, 그 다음에 이제 크루츠크 지역에서 전술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큰 근접 전투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이거를 완화시켜야 되는 게 지금 현재 가장 큰 어떤 바람이고자 하는 노력의 방향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의 공격 기세를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뒤쪽에 있는 정참 시설을 타격을 해야 돼요. 싸울 수 있는 탄약, 식량 이런 장비들을 못 갖다 주도록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네. 그것들이 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국경선과 모스크바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그 거리가 대부분 다 150km에서 200km 사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존에는 하이마스를 통해서는 국경선에 갖다 놓더라도 거기까지 못 갔지만은 이 300km가 되는 에이테크스가 들어오면서 그거를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에이테크스의 어떤 그 뭐랄까 위력이 얼마 정도냐면 이게 목표물 상공에서 자탄이 500개가 딱 확산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축구장 4개 정도를 크기 정도를 초토화시켜버려요. 또 이게 아니라 이제 정밀 타격 미사일을 가게 된다면 회피 기동도 있어가지고 결국에 잼머가 있거나 방공체가 있더라도 이게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그 우크라이나 군의 입장에서는 뭐 게임 체인저라는 말은 제가 잘 안 쓰지만은 이 현재 상황에서 타파할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지점을 이제 만들어준 무기 체계가 된 거고요. 한 가지 좀 이제 재밌는 사실은 이게 운영이 됐거든요. 지난 11월 19일 날 네. 처음으로 운영됐어요. 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의 브란스크 이제 카라체프에 있는 1046 무기고를 이제 정밀 타격했는데 우크라이나 당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안에 북한이 지원한 포탄이 비축돼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북한이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서 지원되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좀 치명적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북한군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것들을 이제 같이 먼저 식별해서 타격하려고 하는 노력이 여기서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되게 전략적으로 작전적 호기일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전쟁 지속 능력이나 작전 지속 능력이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어떤 반증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건 어때요? 영국이 승인한 그 스팀 섀도우 미사일 이거는 있잖아요. 이제 사실 지금 들어온 게 아니고요. 2023년 6월 달에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근데 이거는 원래 사거리가 500km였어요. 근데 이거를 500km까지 가면 모스크바까지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제를 해서 250km까지 반절을 잘라버렸어요. 이게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2003년도 이라크전에서 실전에 첫 도입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20년 이상이 됐으니까 이제 실전 데이터가 많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고도가 됐겠죠. 그 당시에 이게 마하 0.8로 가요. 근데 이게 고도를 30에서 40m 위에서 떠가요. 지금 현재 그 북한의 이제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 화살 같은 경우는 100m 언저리에서 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표면에서 30에서 40m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 예. 안 보여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오차 범위 수준이 이제 1m고요. 그다음 회피 기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 첫 번째 미사일이 건물에 구멍을 냈는데 두 번째 미사일이 그 구멍으로 통과한다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정밀도가 되게 높은 것이 이게 스톰 섀도우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군의 입장에서는 지휘를 하고 후방하고 있는 지휘소, 그다음에 이제 그 병참선에 있는 군수 시설들, 그다음에 이제 되게 중요한 어떤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밀 타격당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큰 어떤 뭐랄까 아픔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2023년 6월부터 사용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SU-24 전폭기에 그 스톰 섀도우를 체계 통합해가서 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국경선이 여기 싸우고 있는 이 지역 여기지만 함청 후방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사일이 30m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이게 두려움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전적 수준에서의 어떤 그 지휘 능력과 그다음에 지속 지원에 관련된 부분들을 마비시킬 수가 있고, 또한 러시아군을 하여금 그런 지역에 나도 모르게 날라오니까, 그리고 방공 체계도 뚫고 들어오니까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어서, 이게 기존에는 이제 스톰 섀도우 하나였지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에이테크음스까지 결합되면서 네. 이게 그 공포는 어느 정도 더 확산될 것이고, 지금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수세적 입장을 약간이라도 이렇게 숨통을 터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무기 체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만히 있을 러시아가 또 아니잖아요. 우리도 미사일 있다. 신형 미사일로 맞대응을 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결국 뭐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았죠. 마침 그 비슷한 시기에, 언저리 시기에 새로운 핵교리 개정도 재가를 한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아스트란이라고 하는 카스피 인근에 있는 러시아 지역에서 IRBM, 그러니까 이제 중거리 순항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한 IRBM 중거리 미사일을 러시아는 시험 발사했다고 했고, 결국은 뭐 공격을 한 것이죠. 5,500km 이상을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IRBM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극초음 순항 미사일을 탑재했다는 것이고, 그 얘기는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레이더라든지 또 요격, 회피 능력을 가진 이제 이런 능력이 사실상 검증이 됐고요. 우크라이나가 이제 처음 이런 공격을 받다 보니까 어떤 뭐 적절한 그런 대응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복 공격과 대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그런 무기를 지원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에 대한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가 될 것이고. 안 그래도 그거 물어보려고 그렇죠. 했는데, 그 미사일이 위협적인 게, 미사일 자체가 그 위협적인 게 아니라 교리를 핵을 개정해서 장착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예. 푸틴 대통령이 의도하고자 했던 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아르시니크를 이렇게 썼는데 뭐 이 정도의 파괴를 가지고 있어가 아니고, 앞으로 ILBM이 됐건 혹은 ICBM이 됐건 다탄두가 됐건 혹은 단일탄두가 됐건 그 탄두부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좀 보여준 이 겁니다. 정도면 간접적인 게 아니라 거의 직접적인데. 의지인데,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마침 서방이 장거리 미사일 빗장을 해제하고 이와 동시에 이제 러시아가 핵교리 개정을 했는데, 그 흐름과 매우 유사하게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공격, 이것에 대한 대응, 맞대응. 그래서 핵교리 개정했다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기존에 러시아 핵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더해서 지금 러시아가 이번에 반영을 한 것은 무엇이냐면, 비핵 보유국이 핵 보유국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순항미사일, 무인 공격기를 지원받아서 네. 그걸 가지고 비핵 보유국이 핵 보유국 러시아를 상대로 본토를 혹은 러시아의 동맹을 공격한다면, 러시아는 러시아의 안전과 동맹의 안전을 위해서 비핵 보유국은 물론이고 비핵 보유국의 무기를 지원한 핵 보유국도 핵 공격 대상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좀 말씀을 좀 어렵게 드렸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가 비핵 보유국 우크라이나에 그런 무기를 계속 지원을 하게 된다면, 그런 임계점을 넘어선다면, 레드라인을 넘어서게 된다면 러시아가 핵무기로 미국, 영국, 프랑스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이제 그런 의지를 보인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특사로 키스 켈로그라는 인물, 그러니까 예비역 육군 중장이에요. 이 사람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보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키스 켈로그 장군은 사실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AFPI라고 하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 연구소의 미국 센터장을 역임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싱크탱크로서 이제 캠프 외곽 조직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이 켈로그 장군의 발언을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발언을 보게 된다면, 무제한적으로 미국도 상황이 쉽지가 않고 어려운데 무제한적으로 승리 가능성이 없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현 상태에서 전선은 동결되어야 된다. 그리고 무기를 지원하더라도, 미국이 우크라이나 무기를 지원하더라도 그 전제 조건은 평화협상에 러시아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입장들인데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조건들을 과연 이 조건들이 누구에게 유리할 것이냐. 우크라이나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현 상태에서 전선을 동결한다는 것은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전쟁을 종결짓겠다는 것인데 당연히 러시아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키스켈로그를 우크라이나 전쟁 특사로 임명을 했고 동시에 이제 마이크 왈츠라고 하는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명을 했는데 대부분 트럼프 당선인의 충성파이면서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관점들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중재로 프랑스에서 만나기도 했고 사실 이에 앞서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제 비서실장인 예르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마라락으로 달려가서 뭐 수지 와일즈 비서실장이라든지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 특사라든지 그리고 마이크 왈츠 안보보좌관들을 두루두루 좀 만나면서 네. 우크라이나 입장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 것이죠. 네, 과연 통할까 지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종전 조건 중에서 지금 가장 협상이 안 되는 부분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에요.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나토에 꼭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성사될까요? 그 로이터 통신에 의한 푸틴 대통령의 협상 조건은 딱 두 가지예요. 나토 가입 안 된다. 그다음에 지금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대거 양보해달라고 말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대거라는 말이 지금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지역을 지금 분할해서 네, 거의 네. 점령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런데 젤렌스키와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못 받아들이죠. 국민들이 못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20% 이상이 점령이 되었잖아요. 종전할 예, 명분이 없잖아요. 명분이 나토 없는 거예요. 가입까지 그러면은 여기 입장에서는 또 내년 1월 20일부터 그 새로운 대통령이 그다음에 아메리칸 펄스 정책을 하는 새로운 미국의 대통령이 또 들어와서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좀 종식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대통령이 트럼프가 오기 때문에 국제사회 지원은 줄여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젤렌스키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최대한 여기서 버티려고 하는 거고 지금 크루츠코에서 버티고 있는 것이고 1월 20일 이후에도 우크라이나가 이런 협상이라든가 이런 종전한 거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우리 계속 가겠어. 마이웨이 가겠어 하면서 계속 간다면은 이 사태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보게 되면 거기에서 당근을 더 줘야 되는데 그런 게 뭐냐면 나토 대신에 가입 못하는 대신에 뭘 줄 거냐. 예를 들어서 평화의 유지원을 대거 파견해갖고 절대로 여기를 다시 분쟁 지역화 못하게 만드는 방법. 마치 뭐 주한미군 그렇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각각의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국경을 다 우리나라처럼 DMZ처럼 만들어가지고 과학화시켜가지고 장애물로 만들어주는 거. 왜냐하면 요 근래에 이제 그 나토에 있는 몇 개 국가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당한 가장 큰 지형적이고 지리적인 이유가 뭐냐? 장애물 지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영토가 20%를 주고 협상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양보를 할 테니까 엄청나게 많은 안정화 지원과 재건 비용을 주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활로로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루트와 플랫폼을 다 만들어줘 라고 하는 어떤 그 정도의 빅딜이 있지 않은 이상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가 이제 1월 20일 날 집권하게 될 트럼프의 고민이가 될 건데 또 이제 여기하고 트럼프하고 또 나토의 입장은 다를 거예요. 나토 얘기 좀 물어보고 싶어요. 예, 예. 나토의 생각은 있죠. 그러나 어떻게 한대요?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동맹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참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답이 없는 것이죠. 생각은 있지만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12월 초에 바이든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나토 외교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즈음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토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러시아의 빼앗긴 영토 일부를 할양할 수 있다. 대신에 빼앗긴 영토는 추후라 한다면 나토 회원십을 파트너십을 얻은 다음에 외교적 방법으로 회복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했던 그 발언의 전제는 잘못된 것입니다. 틀린 것이죠. 왜냐하면 분쟁 상태에서 어떤 특정 국가는 국제서양 조약국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본인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너무 절박한 심정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년에 당장 이제 트럼프 정부가 신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당장 트럼프 후보는 지금도 나토에서 탈퇴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를 하겠다? 물론 그렇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적죠. 만약에 미국이 탈퇴를 하게 되면 미국이 나토에 대한 정책이 트럼프 신정부의 정책이 과거와 같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가능성은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는 것을 제렌스키 대통령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희망으로 바이든 대통령 임기 기간 중에 어떻게 해서라든지 나토에 가입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향서라도 제발 좀 선언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야, 너무 시간이 촉박하네요. 이제 거의 끝나가는 임기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 우크라이나 전쟁 사실 이 디펜스 프라임 진행하면서 제가 정말 여러 번 물어봤던 것 같아요. 여전히 같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논의한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에게 전략적으로 이제 유리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국제사회의 어떤 그 현실이 녹록지 않은 것도 이제 현실이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어떤 뭐랄까 전략적인 어떤 출입구를 찾아가면서 탐색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1월 20일 날 내년 1월 20일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우크라이나에게 정말 위기가 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위기가 온 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보니까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에이테크임스가 300km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 전쟁 중반에 저번에 한번 소개드렸지만 페드로프 장관이 이제 디지털 혁신부 장관이자 이제 부총리예요. 하면서 아미 오브 드론스, 아미 오브 로봇츠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갖고 계속해서 하면서 이 무인체계 혁신을 나가고 있는데 지금 개발한 게 뭐냐면 제트기 형태의 무인기, 자폭 무인기를 800km까지 운용할 수 있는 것을 800km? 지금 대량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20일 기점으로 해서 자기네가 뭐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잘 못 받고 하게 된다면 이걸 통해 가지고 러시아 중심을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크라이나군의 특사작전 부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거든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저번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저공 침투를 통해 가지고 헬기를 통한 저공 침투를 통해서 러시아 지역에 관련된 이제 사보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들지 않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러시아로부터 이제 유럽으로 가는 송유관이라든가 가스관은 건들지 않았지만 이런 어떤 절박한 시기가 오게 되면은 러시아의 어떤 그 경제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사보타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쟁에 관련된 부분들을 자신에게 계속해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지속시켜야 되고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국제사회가 불안하고 그다음에 유가를 이제 뭐 흔들리게 만들면 그런 어떤 그 뭐랄까 반대급부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트럼프가 1월 20일에 집권한다 할지라도 단기간에 서로의 어떤 그 이익을 맞춰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박사님한테 이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전망과 더불어서 지금 뭐 어떻게 될지 우리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달까지는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한국을 찾았었단 말이에요. 이 전망과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북한도 러시아 파병했으니까 우리도 어떤 식으로 좀 도와달라, 무기 좀 지원해달라 이걸 굉장히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쨌든 과거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 가능성, 기대감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 전쟁도 본격적으로 정전 협상이 착수되고 2년에 걸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전 협정이 체결되기까지 2년이라고 하는 지난한 협상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물밑에서 이런 협상들이 시작이 됐겠죠. 최소 1년에서 2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치 않고 굉장히 여러 난관들이 이해관계자들, 이해 국가들 간에 다양한 지금 이익들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다만 트럼프 당선인 측 내년 1월 20일 출범하게 될 트럼프 2기의 대외정책의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조기 종식이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과 미국의 동맹 및 유사 입장국들은 이 전쟁을 트럼프 임기 1년 혹은 2년 내에 종결시키기 위한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라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예상이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의 관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대표단이 우크라이나에 갔었고요. 또 이것에 대한 결과 정상 간의 합의로 우크라이나 특사입니다. 국방장관 우메로우 국방장관,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한국을 방문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어떤 실효적 대응을 위한 그런 협력 기반이 구축이 된 것도 사실이죠. 다만 여전히 이제 한국은 내년 1월달 트럼프 2기가 출범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동맹이지만 결이 다른 동맹이 또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한미 동맹 안에서 이 문제를 좀 풀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과거하고는 좀 다른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부도 그만큼 고심이 있겠지만 또 그에 대한 대응도 저는 뭐 같이 하고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것은 기승전 한국의 유능한 훌륭한 K방산에 대한 것들을 지원해 주기를 원하고 나아가서 우크라이나의 자체적인 예산으로 뭐 천궁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을 구매하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역시도 지금 출범하게 될 트럼프 신정부와 그런 조금 다른 전쟁에 대한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예. 동맹의 안에서 정책 공조를 좀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다, 방향 잡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제 특히 화력 자산과 방공 자산을 좀 우리나라로부터 이제 뭐 구매하기를 원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직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체계를 판매를 한다면 또는 예를 들어서 뭐 양도를 하거나 그렇게 한다게 된다면 이게 또 국제 질서상에서 또 어떤 회오리가 나올지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쉽게 갈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밸런스 게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건 정책적으로는 되게 전략적으로는 저희가 이익이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뢰 제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응급처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군수의 어떤 분야에 들어가 있지만 이게 인간의 어떤 생명을 살리는 부분까지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잘 찾아서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시간의 문제겠지만은 어떤 형태 간의 양쪽의 어떤 호석은 멈추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나토의 가입 문제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자국에 대한 어떤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DMZ와 같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구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이제 작년하고 이렇게 오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DMZ에 관련된 정보를 많이 수집을 했고 여태까지 어떻게 상황 관리를 했는가를 다 정보를 다 확인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과학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전후 복구와 안정화에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서로의 어떤 실마리를 이제 터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우리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실전 경험을 체득했고요. 또 러시아가 군사 기술을 지원하는 상황 등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좀 실효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밤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